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다우지수가 80.05포인트 하락한 7,270.8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판매는 연율 449만 채로 97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자산 규모 1천억 달러가 넘는 19개 대형은행에 대해 4월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라트비아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내린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유럽 국가 최저 수준인 트리플 C 플러스로 2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2월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43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8년 1분기에 3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기업들이 유가증권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85%나 줄어들며 전체 자금 조달 규모를 깎아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재계가 어제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으로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최대 28%까지 삭감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거기서 절감된 비용으로 일자리를 더 늘리는 잡쉐어링의 일환으로 참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해서 어떤 임금 삭감이라든가 이런 복리후생 조건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고용 조건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론 잡쉐어링도 좋고 많은 그 나누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회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그런 방안을 추구하는 게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과연 어떻게 마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경제신문 문병도 기자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미국 주택 판매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주택 판매 감소와 우크라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악재로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09% 하락하며 7,270.89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1.14% 내려 1,425.4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07% 하락해 764.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3%, 프랑스 지수가 0.4% 내리며 나흘 연속 하락했지만 영국의 FTSE 지수는 0.9% 올랐습니다. 네. 자, S&P는 그 전날에도 라트비아 등급을 그 정크본드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신용 등급 하락이 악재로 작용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S&P는 이미 정크본드 수준인 우크라이나의 신용 등급을 유럽 최저 수준인 트리플 C 플러스로 2단계 낮췄습니다. 이는 투자 적격 등급보다 7단계나 낮은 것인데요. S&P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등급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S&P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디폴트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1월 IMF로부터 164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는데요.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갈등으로 대출 조건인 정부 지출 삭감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S&P는 라트비아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인 BB 플러스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라트비아 역시 지난 20일 내각이 총사퇴한 가운데 아직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동유럽 전역에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동유럽발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시작된 위기가 서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밖에도 미국 재무부가 은행의 자산 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 일정을 발표했다고요? 네. 미국 재무부가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10개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4월 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일종의 자산 건전성 평가인데요. 경기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거나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주택 판매가 연율 기준 449만 채로 전달보다 5.3% 감소하면서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가격도
1년 전보다 14.8% 떨어지면서 6년 만에 최저인 17만 3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재고는 연율 기준 360만 채로 2.7% 줄었습니다. 1월 판매 실적과 비교하면 9.6개월치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1월 거래된 주택 가운데 45%가 쇼세일 또는 차 물량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국제 유가 움직임과 환율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휘발유 소비가 늘고 재고는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54달러 올라 배럴당 42.5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2달러 상승해 배럴당 44.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4주간 휘발유 소비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고 발표해 유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재고 감소량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커서 34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달러 선호도가 확산돼 달러가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1.2716달러, 옌달러 환율은 97.64엔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병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은 뭐 장중한 때 30포인트 이상 강세를 보였다가 낙폭을 계속 줄이면서 정강 후약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량은 좀 활발한 모습의 7억 주 이상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장중 플러스까지 따진다면 굉장히 온탕에서 냉탕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이어갔다고요? 네, 예. 12일째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었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순매수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 같이 나오면서 기관 순매도 물량까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한 1,85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 1,680억까지 합친다면은 전체적으로 순매도 부분이 좀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장 좀 더 자세한 시황을 여쭤보겠습니다. 미정시에 따라서 널뛰기 장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꽤 큰 장세로 W자 패턴을 만들어낼 만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외국인들은 12일째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순매도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백오데이션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매수 이익보다는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출회가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불안 부분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연일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가 조금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 주체별로 선호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로 매기가 있던가요? 예, 매수세가 유입됐던 부분은 통신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KTF라든가 LG텔레콤의 네. 동반 순매수를 보이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장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 그다음에
최근 좀 문제가 동년 제철화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소디프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순매도를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려 아이언이라든가 유한양행, 두산, 한섬, 웅진, 코웨이 같은 종목들이 5일 동안 순매수를 보인 종목입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KTF, LG텔레콤, 제일모직, LG화학, 소디프 신소재 등이고요. 외국인들이 연일 팔아치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5일 이상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고려아연, 유한양행, 두산, 한섬, 그리고 웅진코에 이렇게 5종목을 순위별로 꼽아봤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주 방송을 제가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특징주였던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네. 코스닥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로 등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자리를 반납을 했습니다. 1위 부분은 태용으로 일단은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지난해 셀트리온이지만 그 뭐 대장주는 RN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어제 급락을 하면서 같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셀트리온, 뜨는 해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뭐 강세를 보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매수세 부분과 그 다음에 완제의약품 수출 부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네릭계 계량 신약 부분의 가능성도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눈여겨 보였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특징 종목은 현대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일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1,500원대 이상 되다 보니까 원엔 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 일단은 눈여겨볼 종목이었고 또한 북미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슈 나왔던 게 이제 지이랑 미국 내 할부 금융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기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었는데 제과 부분에 멜라민이 검출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멜라민 검출 여파로 급락한 오리온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전개 방향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 자체는 좀 하락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장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현물 매도도 꾸준하게 연결되고 있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2월 초에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 갔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10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부분이 사상 최고치가 이제 4만 한 6천 계약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난 12월 달 만기 이후에 롤오버 됐던 물량 한 4천 계약까지 합친다면 지금 한 4만 7천 계약 정도 누적 순매도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부분이 계속해서 백오데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시키지 못하고 한 2조 7천억 정도 순매도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그다음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개인들이 받쳐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에 따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베이시스 부분이 개선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서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많이 밀리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장주로 끌고 나가던 테마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어떤 반락 부분이 또 매수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린 에너지라든가 풍력, LED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다들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도 종목이라든가 주도 세력이 없어지면서 부재가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 부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제 지수대가 1060선 밑으로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1060선 자리, 1070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길게 2007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월봉상의 꾸준한 지지 구간에 최근에 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10월 부분에 10월, 11월, 12월, 1월 들면서 일단 지지 국면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오늘 이번 2월 달 들어서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장 분위기를 좀 악화시키는 분위기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기준선을 위치하고 있던 그 기준선이 강한 저항 구간을 한번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그 구간을 저항 구간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떤 박스권 흐름을 하향 이탈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장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고요.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어제 이제 개별 종목들, 테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일단 반락을 하면서 네. 결국은 IT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소외 업종군이다 소외 업종군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률 키 맞추기 부분 때문에 어제 반락하는 모습에 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환율 수혜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개별 재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시장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언더퍼폼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저가 메리트 부분이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강세로 해서 갭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정 장세에서 가격 갭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격 갭은 결국 시장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결국은 또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주도주들의 어제 가격 반란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관 매수 여력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형 펀드 부분에 순자산 총액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80조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 보였었고 이 하회하는 부분에서도 또 주식이 편입되는 부분이 또 94%로 훨씬 넘고 있다 보니까 유동적인 자산 부분이 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수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투자 환경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하향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하고 연관되어 있는 동유럽의 위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연초 대비해서 한 18%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5%밖에 안 빠졌다라는 부분이 또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이제 해외 중요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6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에 대한 보완책이 또 나올 거고 3월 초에는 유럽 경제회담이 있을 거고 3월 5일 날에는 중국의 이제 전인대가 실시가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정책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어떤 정책 대응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월 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증시의 또 가장 좀 안 좋은 악재 아닌 악재가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너무 덜 떨어졌다. 그렇죠. 너무 많이 안 떨어졌었다는 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경기 방어 관련 종목들의 성격이 높은 종목 두 종목을 가져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는 메가스터디를 가져나왔고요. 다 아시다시피 교육 관련 종목입니다. 2월 달 온라인 매출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호조세를 보였고요. 결국은 또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 비싼 오프라인 강의를 지불하기보다는 온라인 강의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경기 역량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지만 강북 오프라인 학원 부분에 수익 부분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크게 큰 매출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상계동이라든가 노량진 부분에 있는 부분에 학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 부분하고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볼 때 이제 매수가는 오늘 미국 시장이 약간 부진한 부분을 본다면은 60분 차트상에 이제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6만 1,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16만 1,000원대 가격이 매수 가능한 자리인 것 같고요. 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도 구름대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5만 5천원대 가격입니다. 이 구간 끼고 내려간 다음에 박스권 하단 부분, 이탈하는 부분이니까 손절 가능하신 가격인 것 같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이제 반등 추세를 만들어낸다고 볼 때 구름대 부분에 저항 구간을 마주친다고 볼 때 20만 4천원대 가격을 일단 목표가로 설정해 두고 대체적으로 레포트 가격은 한 21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다음에는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어주 성격이 높은 종목입니다. 신세계 가지고 나왔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월달, 2월달 실적이 만족스럽습니다. 네. 백화점 부분은 한 3, 4% 정도 실적이 만들어졌고, 할인마트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백화점 부분이 일단 커버해주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 부분이 최근 들어서 5년 동안의 PER, 그러니까 PER 하단 부분에, 밴드의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5년간의 PER 부분이 13.6배에서 한 22배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13.3배로 인해 가지고 저가 메리트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어주의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이마트 부분이 좀 성장세가 좀 눈여겨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가격 매수 부분은 60분 차트 상에 위치하고 있는 기준선 부분입니다. 41만 5천 원대 가격이면 매수 가능한 가격인 것 같고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그 바닥권의 흐름에 그 저가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손절가는 요 그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38만 5천 원대 가격을 일단은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 주봉상의 목표가 흐름은 마찬가지로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한 52만 원대 가격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주 이평선 내려오는 자리도 한 52만 원대 가격 되는데요. 요 가격대까지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세계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 시장 아니면 보다 더 큰 시장을 하나 더 갖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돋보이고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성장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심혁 팀장과 함께 두 기업 메가스터디와 신세계에 관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SK텔레콤이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은 작아서요. 0.63, 0.63, 마이너스 0.26%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보합 그리고 KTNG는 0.74%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인 2.85% 플러스, KT가 플러스 4.37% 플러스로 아무래도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밖에 KB금융이 2.17% 상승을 비롯해서 신한주주의 플러스 1.18% 등 오늘 금융주가 그렇게 강세가 정도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등등 모두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KTF 역시 3.57% 상승으로 KT와 함께 한 묶음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플러스 4.14%로 오늘 상승세 좋습니다. 동양제철화학 역시 플러스 3.3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드문드문 눈에 띕니다만 현대산업만이 마이너스 2%일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소폭의 제한된 하락폭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다지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비슷한 소폭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과 그리고 삼형전자만이 5%, 6%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용이 플러스 2.16을 비롯해서 태용이 플러스 1.5%, SK브로드밴드가 플러스 2.18%, 서울반도체 플러스 3.45%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가 다시 한번 또 경영진들 간의 어떤 경영권을 사이에 둔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에 따라서 5.09%의 상승을 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많게는 한 2%대 아주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이제 막 9시를 지나면서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증시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조정을 마치고 상승세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플러스 0.21%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는 약보합세입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가 역시 플러스 2.24%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플러스 2%, 그 밖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강보합세 내지는 1%대 상승을 하고 있고 KTF가 3%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 역시 플러스 3.7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삼성 SDI, 세우증권 등등 모든 거의 대부분의 대형 종목들이 1%에서 2%대 상승세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태평양만이 플러스 3%대로 상당히 높은 상승세, 그 밖에 세원셀론텍도 플러스 4.55%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역시 5%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용과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등 1%에서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의 시동을 걸었는지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고점 대비 저점까지 거의 한 20% 가까운 수식 낙하를 보인 바 있습니다.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지는 그런 종목이죠.
소디프 신소재와 태광이 3%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진기업 현재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ETI 2%, 오스템 인플라트 플러스 5.34%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수건설이 플러스 3.14%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울트라건설 등등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뚫는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뚫리려면 한참 걸리겠죠. 자,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들도 아직 보합세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분석부의 김영준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출발시장 동향부터 정리해보죠. 예, 전일 미증시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 세부한 발표로 소폭 반등을 했다가 그 1월 기존주택 판매와 그 2005년 1월 주택 판매와 함께 그 S&P가 우크라이나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 1.30% 상승한 그 1080.9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7% 상승한 368.1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그 중대형주의 상승이 좀 다소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운수 장비나 기계 그리고 금융업종, 특히 그 증권업종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 한국 증시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불안한 모습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일단 그 국내 증시는 당분간 저점을 찾는 과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 빅3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동유럽의 디폴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서 저점은 그 V턴 형식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일종의 그 다져지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확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단은 좀 여유스럽게 가는 것이 괜찮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정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26일과 3월 2일에 GM과 AIG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아울러서 그 3월 4일에는 그 자동차 판매 실적 등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그 자동차 빅3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4일 자동차 판매 실적이 오히려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관심 가질 만한 기업과 또 업종이 있을까요? 예,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단 그 완화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등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종목별 장세가 활발하게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풍력 관련주 등 테마를 형성하는 기업권들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발트해의 호랑이로 불리던 라트비아의 신용도가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동유럽 전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위기가 헝가리 등 인접국에 타격을 입히고 서유럽은행의 자금을 압박해 아시아권의 투자 자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잡쉐어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경련이 어제 30대 그룹의 회의를 열어 대졸 초임을 최고 28%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나누기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재계의 맏형인 삼성과 LG가 삭감을 공식화한 만큼 다른 기업들도 삭감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180조 이상으로 늘립니다. 은행 자본 확충은 한국은행이 절반인 10조 원을 맡아 사실상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은행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급속한 경기 악화로 명목임금이 외환위기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명목임금은 296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1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잡쉐어링이 본격화될 경우 올해 1분기의 임금 하락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로 불리웠던 두바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하면서 해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연방 정부가 1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해 지원키로 했지만 디폴트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국유 독점 기업의 몸짓을 대대적으로 키웁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국유 기업의 수를 2010년까지 140여 개에서 80개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자원과 자동차 업종들을 초인류 기업 집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유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높은 환율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가격만은 하락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 비축으로 물량이 남아돌자 육류 수입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 가격을 낮춘 것입니다. 수입업체들은 수입량의 전월을 30에서 50%씩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인 프렌들리 차원에서 만든 인천국제공항의 귀빈실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귀빈실 이용객은 하루 평균 21명에 그쳐 대상자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빈실 운영에 연간 수억 원의 공항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어제 재계가 이제 대졸 초임 사원원의 임금 삭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우선 재계가 밝힌 대졸 초임 삭감 계획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국경제인연합회가요, 네. 어제 고용 안정을 위한 그 경제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대졸 초임 삭감안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그 삭감 대상 기업은 뭐 삼성, LG 등 그 30대 대기업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 삭감률을 보면은 연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연봉이 2,600만 원에서 3,100만 원 이하는 그 삭감률이 0에서 7%고요. 네. 그다음에 3,100만 원 초과 그 3,700만 원 이하는 7에서 14%가 정해졌습니다. 또 그 3,700만 원 초과는 10에서 28%까지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즉 그 대졸 초임이 그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고액 연봉으로 받고요. 또 최대 28%까지 깎는다는 게 그 핵심 내용인데요. 그 2,6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일본의 임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재 연봉이 그 3,800만 원이면요. 그 삭감률을 최대 28%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봉이 2,73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그 이날 회의에서는 그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그 향후 2, 3년간 그 임금을 동결하자는 의견도 제시됐거든요. 근데 합의문에는 정식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견이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요. 대졸 초임 삭감하고 기존 직원 임금 동결이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전경련에서 내놓은 안이 어떤 구속력이 없다고는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전경련안은 구속력이 없거든요. 네. 그 개별 기업이 판단하고 또 개별 기업이 그 삭감 여부를 판단하고 또 삭감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경련 안대로 하지 않고 그 현행 연봉을 그대로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그 현재 분위기를 볼 때 그 임금 삭감에 재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그 삼성과 LG 그룹의 경우는 그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 삼성은 그 대졸 초임을 그 10에서 15% 줄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LG는 5에서 15% 삭감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삼성 고위 관계자는 그 공식적인 논평에서요. 그 초임을 삭감해서 그 발생하는 여력을 고용 안정에 활용하겠다. 또 고용 안정은 지금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런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경우 그 임금 삭감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현대중공업, 한진, 두산그룹 등은 앞으로 그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요. 롯데, 포스코, GS, CJ, LS 등 그 다른 그룹들도 그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신세계라든지 현대건설 또 그 이제 임금을 삭감한 하이닉스 동부 등은
현재 그 대졸 신입사원들의 임금 삭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경련은 재개 이날 그 결정을요, 네. 합의에 가까운 협의라고 표현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그 별도 팀까지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현재 분위기를 볼 때 그 대기업 대졸초 임금 삭감은요, 점점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졸 임금 삭감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확산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은 아직까지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니만큼, 그렇죠. 그 저항이라는 게 그래도 좀 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게 뭐 언제까지 점점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실질적인 예. 어떤 임금 삭감이라든가 고용 조건이 악화되는 첫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저항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 임금을 낮춰가지고 그 돈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그 분위기는 여러 사회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동시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노동계 시각을 보면은 임금 삭감이 지금 현재는 그 대졸 신입사원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임금 삭감이 그 대기업 대졸 초임에서 중견 간부로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는 대기업이지만 또 중소기업으로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그 세부 이제 임금 삭감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자본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룹별로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룹에서도 계열사별로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이를 일괄적으로 그 임금을 네. 깎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임금을 깎은 돈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더 쓴다는 건데, 현재 기업들의 처한 현실을 볼 때 그 돈을 이제 일자리 나누기에 쓰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임금 삭감으로 모은 돈을 이제 부채 상환이라든지 그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번 이렇게 낮춰진 임금이 낮춰지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 그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노동계가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그 현재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고액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한국 대졸 초임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대졸 초임 비교할 때 환율을 비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그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현 시점에서 이제 대졸 초임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처럼 그 대기업 그 대졸초 임금 삭감은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요. 그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를 몰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쉽지 않은 문제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 자본 확충 펀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이 그 은행 자본 확충 펀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실시됩니다. 우선 1단계로요. 그 하는이 10조 원, 그 사는이 2조 원 등 총 12조 원의 자금을 조성에 지원하고요. 네. 그런 다음 2단계로는 그 민간 투자자로부터 그 8조 원의 자금을 모집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거든요. 즉 1차로 12조, 2차로 8조 이렇게 총 20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1차 지원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근데 지원 방식은 뭐 신종 자본증권과 우선주, 또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은행별 신청 한도는 그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는데요. 국민신한 우리 등은 그 2조 원, 그다음에 하나기업 농협 등은 1조 5천 등 해가지고 자산 규모가 큰 은행에는 그 크레딧 라인을 많이 준 거죠. 그렇게 좀 네. 차별을 두기로 했는데 그 삼성현 분석에 하면요. 그 정부가 20조 원을 지원하면은 그 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력이 184조 원 늘어나는 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2차로는 금융 공기업을 포함해서 대다수 우리 민간 은행들도 다 참여할 거 보이는데요. 현재 그 관건은 외국계 은행입니다. 그 시티은행, 그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그 외국계 은행들이 과연 그 펀드에 신청을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외국계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어떤 조건들을 달았을 텐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정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펀드를 지원하면서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세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조건을 보면은 일단은 중소기업과 가계 지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구조조정을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라든지 파이낸싱 부실채권 처리에 사용토록 했거든요. 네. 단 이제 정부가 그 경영권 간섭은 거의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 부실에 대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국가가 됐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그 정부가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했고 그 자금 지원이 이제 대출 확대로 연결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정부가 이제 펀드 지원 조건으로요. 그 구조조정을 그 제시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들이 그 펀드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그 현재 정부가 지금 그 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그 민간 합동의 어떤 구조조정 펀드를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은행의 그 펀드 자금 지원을 빌려주면서 구조조정 명목을 내건 것은 이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은행들로 하여금 적극 구조조정 시장에 그 진출하도록 그 우회적으로 그 독려하는 분위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2차 구조조정을 좀 본격적으로 좀 유도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식경제부가 어제 국회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정부가 2차 빅딜이죠. 그러니까 빅딜이라는 것은 그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대형화를 유도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기업들 간 인수합병을 통해서 한 개 기업을 정리하고 대형화를 유도하는 건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 구조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몇 개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 교환이 있고 기업 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법인세를 내야 되고 여러 규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그 정부가 그 은행 자본 확증 펀드 지원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내걸고요. 또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분 교환 등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규제 하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정부는 이제 산업 정책을 고려한 구조조정 추진하겠다는 많은 의사를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 산업 정책적 구조조정은 사실상 그 기업 간 M&A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동유럽발 금융위기 쪽으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니 헝가리니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엔 또 라트비아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때 이제 그 발트의 호랑이 불리던 라트비아가 그 신용도가 정크펀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국가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금융위기가 그 라트비아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현재 그 국제통화기금, 즉 IMF죠. 그 IMF가 현재 지원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 IMF가 현재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한 1,920억 달러 정도로 그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라트비아가 무너지게 된다면 헝가리도 인근국가로 확산되고요. 또 그 여파가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그 글로벌 2차 금융위기가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현재 그 동유럽 주요 국가의 외채 규모를 보면요. 그 라트비아가 450억 달러에 이르고요. 그 체코가 3,03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헝가리가 1,550억 달러, 루마니아가 1,240억 달러, 러시아가 5,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라트비아에서 시작된 위기가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또 동유럽도 서유럽, 또 2차 글로벌 균형까지 확산되는 그 단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분명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전 세계 성장 엔진이 동시에 꺼지는 그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수출이진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나 기업들의 경우 그 우리 경제가 상반기 바닥을 벗어나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완만하게나마 그 회복 국면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이면에는 그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에 깔려 있거든요. 그 사실 그 삼성전자 등 그 대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현금성 자산 중에서 실제 사용할 수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그 대입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1분기의 경우도 기업들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 2분기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3분기하고 4분기마저 기업들의 적자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국내 어느 기업도 버텨내지 못할 것으로 그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우량 기업인 도요타도 적자로 인해 순식간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사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 엄습해 온다 그러면은 하반기 경제 회복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요. 그렇게 따면서 우리 그 기업들이나 경제가 그 사상 최악의 국면에 가장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참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지금의 현 경제 상황인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종배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일 우리 장은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발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출발 상황의 좋은 모습이 장 종료 시까지 이어질지는 물론 미지수지만요. 장 시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은 2%가 상승을 했습니다. 21포인트가 상승한 1088.6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11%가 상승한 369.7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9시 17분 기준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1원 30전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514원 70전으로 여전히 1,500원 선대 초반의 어떤 그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